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그룹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빵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시절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부모님과도 툭하면 싸우기 마련이었을 텐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어른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서 때로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그 시절 우리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일처럼 다가오기도 했었죠. 네, 오늘 다룰 작품 벌새 역시 한창 불안한 시기를 보내는 사춘기 소녀 은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혹은 남자친구와의 이별같이 사소한 균열에도 흔들리고 깨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던 은희가 어느 날 미성숙한 은희의 세계에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요. 사춘기 소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영화 벌새를 함께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앞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키님, 루즈님, 우디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필이 되고 싶은 이무기 무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이 굉장히 많을 예정인 루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우디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와. 네, 저는 이번에 MC를 맡게 된 00년생 빵빵이고요. 함께할 패널분들도 소개했으니 지금부터 명작 톱파보기 벌새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톱파보기 벌새 1부에서는 영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패널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다들 벌새 어떻게 보셨나요? 루즈님 먼저. 저는 일단 인생 영화 뭐냐는 질문을 들으면 벌새를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벌새를 총 3번을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색다르게 좋았습니다. 네. 우디님은요? 네, 저는 벌새란 영화가 되게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소녀의 성장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지나쳤던 상처들 혹은 사랑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여서 더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섬세하신데요. 무키님은요? 저는 사실 벌새라는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녹음을 위해서 다시 보게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맞아요. 대본집이나 삭제 장면을 보니까 뭔가 캐릭터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연출적인 그런 부분들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또 사춘기를 담아낸 영화다 보니까 패널분들과 같이 많이 공감을 했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독립영화라서 좀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또 무색하게 작품을 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패널분들의 감상도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무키님 영화의 전반부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1994년 서울, 은희는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가족의 모습은 그다지 화목해 보이지 않는데요. 부모님은 떡집 운영으로 늘 바빠 자식들은 뒷전이고 오빠는 시도 때도 없이 은희를 때립니다. 심지어 그녀는 학교에서조차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따돌림 받는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편히 기댈 곳 없던 은희에게 단짝 친구 지숙과 남자친구 지화는 때로 다투기는 해도 은희의 세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다니던 한문학원에 새로운 선생님 영지가 찾아옵니다. 네, 영화는 층을 잘못 찾아가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은희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디님 먼저 해보시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새가 되게 차분하고 담담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오프닝과는 달리 되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점에서 되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 장면이다 보니까 은희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모르는데 대뜸 갑자기 짜증을 내고 불안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되게 긴장감 있게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루즈님은요?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영화를 3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 장면을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영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렬한 영화여서 이게 맞아요. 뭐지? 내가 벌새를 든 게 맞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은희가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영화에. 네.
이 장면에서는 은희가 다른 집을 잘못 찾아가서 엄마를 부르고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엄마가 은희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엄마와의 거리감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은희를 표현한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데 마치 가족에게 소외당할까봐 몸부리치는 것처럼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경 좀 써달라 그런 외침처럼 보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큰일 같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좀 잘 담았다. 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키님은요? 저는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모두 공감을 해서 진짜 단순한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은희의 내면을 뭔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은희 어딘가 그 불안한 마음, 사춘기의 불안한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참 이제 사랑받고 자라야 할 나이잖아요, 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불화만이 이렇게 막 돌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사춘기 소녀에게 또 가족들은 무관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패널분들은 이런 행동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버지가 경찰서에 인계하라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은희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보통의 생각하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감싸려는 그런 생각을 보통 할 텐데 그쵸. 아버지가 어떻게 경찰서에 인계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심지어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리는 오빠보다 뭔가 그걸 방관하는 부모가 더 무서운 것처럼 네. 사춘기 소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사랑을 이런 무관심으로 받는 것 같은 느낌에 이 장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딸이 심지어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너무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아니 아빠 왜 저래? 맞아요.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상처는 오빠의 폭력 그리고 더불어서 이를 방관하는 가족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영화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은희가 친구인 지숙과 얘기를 하면서 오빠 새끼가 괴롭혀서 힘들다고 유서 남기고 자살할까?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화라서 그렇지 은희가 15살이잖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15살을 보면 진짜 애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은희의 엄마가 은희한테 제가 성격이 나빠서 여자애가 애교도 못 떨어서 오빠한테 맞는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빠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은희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 엄마의 말이 진짜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2차 가의 모습이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부모님의 싸움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부모님 간에서. 맞아요. 부모님 간에 이렇게 또 싸우고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저런 모습이 약간 공감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봤어가지고 전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진짜 현실적으로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현실에서 친구나 진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은 말 안 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런 장면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좀 놀라면서도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약간 부모님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뭔가 보여주는 그런 네.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큰일이 일어났고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이랬을 때 저는 가끔 이게 맞나? 내가 뭐 출근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큰일이 있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그런 사회의 모습과 약간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디님은요? 네, 저도 물론 아버지의 폭력, 오빠의 폭언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상처였겠지만 더 깊게 남는 거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외로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이제 귀 밑에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엄마의 말대로 이비인후과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만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의견을 또 듣는데 이런 귀 밑에 나는 혹이 의미하는 뜻이 있을까요? 루즈님 먼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귀 밑에 혹이 소외된 은희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혹이 생기게 된 이유 자체도 오빠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가족들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은희가 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자친구인 지환은 다 이런 거 아니냐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은희의 엄마는 이걸 왜 이제 말하냐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은희한테 관심이 많았다면 은희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알아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쵸. 아니더라도 은희가 이렇게 얘기를 꺼냈을 때 딸이 귀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 걱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겼겠지만 그 말투가 왜 이걸 이제 말하냐 하고 은희를 그쵸. 좀 질책하는 네. 듯한 맞아.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게 소외된 은희의 모습을 되게 잘 표현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맞물려서 부모님이 은희를 또 탓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디님은요? 네, 저도 이 혹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은희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응어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혹을 통해서 은희는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타인과의 연결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키님은요? 저는 약간 은희가 그런 혹이 생긴 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오빠가 때려서 뭐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축적된 침묵과 방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몸 어딘가에 고여서 결국 귀 밑에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친구인 지환이 이제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처럼 어떻게 보면 은희의 고통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은희의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구원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은희의 주변에 존재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이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지환이는 남자친구로서 자격이 좀 탈락이라 보십니까? 저는 그 지환이 갑자기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네. 지환이와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갑자기 막 침을 뱉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지환이와 이 은희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장면 같았어요. 뭔가 서로한테서도 구원자이길 바라면서 연애를 함으로써 다른 애들 다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귀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키스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맞아요. 내가 평범한 존재다. 우리는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 위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딘가 웃기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여주기식 약간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대 때는 다들 연애라는 거를 궁금하니까 호기심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기 위한 연애를 하는. 맞아요. 은희는 사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은희의 언니는 강남에 있는 학교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동네 망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은희의 중학교 담임이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라는 등 학생들에게 계속 서울대에 가야 된다며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성적만 중시하는 이 동네에서 한문 선생님인 영지쌤의 모습이 되게 또 독특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영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디님이 어떻게 보셨나요? 영지 선생님은 그러한 환경과 완전히 다른 시선과 태도로 바라봐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이야기의 맥락을 들어주고 또는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잘 기다려주는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희가 단짝친구 지숙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남자친구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기에 서 있을 때 영지 선생님이 그런 은희에게 따뜻한 우롱차를 따라주고 때로는 은희에게 함께 산책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면에서도 영지가 진짜 일종의 이상적인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게 봐주셨네요. 무키님은요?
저는 영지 선생님이 진짜 참 선생님이다라고 네. 느껴졌던 게 그냥 학원 선생님이 아닌 약간 진짜 진정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적었던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이라는 구절에서 영지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 약간 비번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이 구절 뜻 자체가 이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지 선생님이 얼굴 아는 사람은 몇 명이야? 이러면 뭐 400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 진짜 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다들 의아해하는 그런 다들 이런 질문은 처음이다라는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은희의 세계에 뭔가 영지 선생님만큼은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했던 은희를 처음으로 인격체로서 봐주는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영지 선생님을 약간 인생의 활력소 같은 느낌으로 또 봤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은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학생들을 뭔가 정해진 틀 안에 가둔 느낌이 그쵸. 강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영지 선생님이랑 또 대비되어 보였는데 그래서 전 영지 선생님이 되게 열려있는 선생님 같아서 학생들도 되게 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즈님은요? 저는 영지 선생님이 진짜 신선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학생 앞에서 담배를 피고 이런 모습을 그렇긴 보면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영지의 매력인 것 같다고 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당시는 1994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진짜 센세이션한 네. 인물이 맞아요.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요즘 말로 약간 되게 힙하다라는 느낌이 좀 약간 MG 선생님. 맞아요. 영지 선생님.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별거 아니지만 영지의 대사 중에 엄청 좋았던 대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은희랑 영지가 함께 컨테이너 집들을 지날 때 은희가 집을 뺏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니까 영지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함부로 동정할 수는 없어. 알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영지의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당사자의 입장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맞아요. 근데 그 점을 되게 잘 꼬집어준 대사라서 이 대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를 영화에서 보면서 되게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위로의 방법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전반부에서 또 친구, 애인, 가족 간의 갈등 같이 누구나 한 번쯤 또 겪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춘기 소녀의 시선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들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패널분들이 또 은희에게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공감됐던 장면들이 있을까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은희가 이제 영지 선생님에게 선생님도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은 너무 일상적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걸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영지를 뭔가 믿었다는 증거인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질문 하나에도 은희가 겪은 혼란, 뭔가 자기 혐오,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 선생님에게 그 질문한 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있는 그 은희를 건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요? 저는 일단 제일 공감됐던 거는 은희가 친구 지숙과 싸우고 막 수업 시간에도 서로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고 엄청 속상해 하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선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귀여운 애들 장난이다 싶지만 그때는 친구 한 명이랑 멀어지는 게 되게 큰일 같고 막 맞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귀엽게 봤지만 그 둘은 진짜 심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좀 공감이 됐고 그리고 이건 딱히 한 장면은 아닌데 저는 은희가 영지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서 책도 갖다 주고 선생님한테 떡도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큰 존재로 다가왔었고 저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선생님한테 손편지도 써드리고 학교 쉬는 시간에 선생님 자리에 가서 수다도 떨고 했었는데 네. 그런 좀 귀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전 특히나 이 친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멀어진 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친구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 방법을 잘 몰랐어서 네 어릴 때 그런 행동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땐 친구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맞아. 없으면 안 되는 맞아요. 존재였죠. 우디님은요? 제가 가장 공감했던 순간은 은희가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장면이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병원 가는 일일 수 있는데 저기서 은희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뭔가 사춘기 때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픈 시기인 것 같은데 은희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었던 것 같은데 은희는 그걸 혼자 하고 있으니까 병원이라는 그런 낯선 공간에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은희를 더 작고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플 때 주변에 누군가 맞아요. 없으면은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제일 서러워. 네, 부모님이 좀 못 되셨다. 진짜 너무하셨어요. 네, 진짜로요. 영화 전반부에서는 사춘기 소녀 은희가 자신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혼란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친구 관계로 예민할 시기에 가족 간의 불안은 은희의 여린 마음에 균열을 더해갔는데요. 영지 선생님은 그런 은희에게 기둥이 되어줄 유일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루즈님, 이어지는 후반부의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지만 은희가 입원한 사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자신을 좋아하던 후배 유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어른인 영지 선생님은 한문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 집 주변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뿐이던 영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은희는 그동안 겪었던 사건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희에게는 자신을 좋아하던 같은 학교 후배 유리가 있었는데요.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둘은 삐삐 번호를 교환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데 유리가 은희의 또 병문안을 찾아올 정도로 은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패널분들은 이 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부터 한번 얘기해서 하자면 유리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저 어릴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왜냐면 어릴 때 그 동네 형들 보면서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형들 보면은 막 정글짐 한 손으로 올라가고 장난감 종류들 막 다 가지고 있는 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들 보면서 와 저런 형들의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리라는 캐릭터가 딱 그런 느낌으로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선배에 대한 단순 동경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봤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요? 저는 단순 동경이라기보단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유리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해서 직진하다가 나중에는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이러고 쿨하게 돌아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진짜 중학생 소녀 같다는 맞아, 생각을 맞아, 했던 맞아. 것 같습니다. 좋아할 때는 진심으로 대하다가 또 끝나니까 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중학생 같아서 귀여웠고 그리고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은희랑 유리가 함께 노래방에 간 장면에서 은희가 불러주는 노래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노래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유리를 앉혀놓고 사랑은 맞아. 유리 같은 것 네.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게 너무 귀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떠오른 건데 막 지현아라고 노래 가사에 이렇게 붙는 그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막 지연이라는 친구랑 누가 헤어졌으면은 노래방에서 꼭 애들 그 노래 틀고 지현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애도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우디님은요? 네, 저도 루즈님 의견이랑 되게 비슷한데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자신만의 뚜렷한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확고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심리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키님은요?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 그 유리는 은희랑 마찬가지로 뭔가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사춘기의 그 또 다른 그 은희의 거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가 은희를 좋아하는 마음도 처음에 막 이제 꽃다발도 전내고 뭐 같이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등을 돌리고 이런 마음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유리와 영지 선생님이 병문안으로 오고 그로 인해 또 은희의 내면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 TV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데 은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김일성 주석님이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루즈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담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이따 말을 하겠지만 이 영화가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 아예 포스터에도 1994년이라고 시대 배경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도되면서 오히려 그 당시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장면에서 또 기억에 남는 씬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지 선생님이 병문안을 온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영지 선생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은희한테 이제 맞지 마.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은희가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병실에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외로웠을 상황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영지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게 은희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오빠한테 맞는 걸 뭐 부모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한 명도 맞서 싸우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준 첫 어른이 영지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은희한테 엄청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단순히 맞서 싸우라는 뜻이 그냥 이렇게 싸워 이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맞서 싸우라는 얘기로도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의 말에 무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무키님은요? 저도 그 방금 빵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단순한 위로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은희를 향한 연대의 선언같이 네. 들려졌거든요. 은희가 이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라는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무표정하게 TV를 바라보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은희는 이 사건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중대한 일이지만 사춘기 소녀 은희의 세계에서는 친구, 뭐 남자친구 그리고 유리의 관계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우디님은요? 비슷한 의견인데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다른 어른들은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김일성은 안 죽을 줄 알았다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은희는 정작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저 아무 반응 없이 뉴스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국가적으로는 중대한 일이지만 사춘기 소녀인 은희에게는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보다 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유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인상 깊게 봐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김일성 주석님이 왜 나오지? 계속 이 생각만 해서 그냥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건가? 단순히 그렇게만 봤었거든요. 근데 패널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안일하게 봤던 것 같네요. 어느 날 은희 집 부근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은희의 언니는 무사했지만 영지 선생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영지 선생님을 의지하고 동경하던 은희에게는 삶을 받쳐두는 기둥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었는데 영화 내내 중요한 인물로 나오던 그런 선생님의 죽음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무키님 먼저. 저는 그 영지라는 존재 자체가 은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둥이 성수대교처럼 진짜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은희가. 그래서 영지 선생님의 그 부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희에게는 크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희가 영지 선생님의 부재로 인해서 완전한 독립을 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비슷한데요. 저도 보면서 감독님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일한 기둥이었는데 그런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지려고 약간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더니 약간 성수대교와 맞물려서 일부러 퇴장시킨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무키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이 이제 은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혹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장면으로 넣었다 하셔가지고 죽음이 좀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은희에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봤던 것 같아요. 우디님은요? 저도 영지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은희에게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영지 선생님의 상실이 어떤 고통보다 깊고 절망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주었던 정신적인 지지와 사랑이 사라지면 은희는 정말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서서 주인공이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관객에게도 충격을 줘서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포인트를 되게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 네. 한 번씩 그런 큰 일이 나는 사건으로 뭔가 그게 몰입을 좀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루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일단 다 동의합니다. 영화적 장치로 은희의 성장을 위해서 영지 선생님이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머리로 이해를 하긴 하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죽음 자체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포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은희한테 소포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은희가 영지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지 어머니가 등장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영지 어머니 역을 맡으신 기래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 하셔서 한순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은희와 영지의 엄마한테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은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사건들은 사춘기 시기 누구나 겪을 법한 개인적인 일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했는데 은희가 이제 성수대교 붕괴라는 집단적인 아픔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다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던 은희의 삶에 이렇게 큰 사건을 등장시킨 이유가 혹시 더 있을 거라 생각하실까요? 루즈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엄청 부자연스럽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좀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도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의 일상과 그런 사고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좀 더 멀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그 시대를 떠올리고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자연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왜 나오지? 하면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감독님의 약간 의도가 있으셨구나 라고 싶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약간 성수대교의 붕괴가 관리되지 않은 그런 구조물 방치된 시스템이 만든 사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희 또한 가족들에게 무관심과 방치의 대상으로 보여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성수대교가 은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관계다라고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좋은 해석인데요. 감사합니다. 무키님은요? 저는 이 성수대교 붕괴를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독님이 담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개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것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성수대교 붕괴라는 사건 자체가 큰 참사고 솔직히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길을 걷던 사람, 차,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은희의 세계에 들이닥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은희가 감정의 지진을 겪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그 성수대교 붕괴라는 사건이 본인에게도 다가오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그 김일성 사건을 봤을 때는 네.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넘겼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성수대교 붕괴가 결국에는 자기 일로 다가옴으로써 그런 내부의 붕괴가 외부의 붕괴로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뭔가 얘기해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감독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들으면서 저도 생각난 건데 그 김일성 주석 때는 저도 보면서 이게 왜 이랬는데 성수대교는 이제 가족이랑도 또 엮이고 그쵸? 네. 그 선생님과도 이렇게 엮이는 문제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되게 장치적으로 잘 넣으셨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디님은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은희가 이제 사회적인 아픔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가 그동안 겪어왔던 개인적인 아픔이랑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느끼고 또 겪어야 할 상실의 감정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가 후반부로 달릴수록 가부장적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은희 가족의 분위기가 점차 좀 변화하는 것 같았는데 은희에게 무관심한 줄만 알았던 아빠가 은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펑펑 눈물 흘리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내내 폭력적인 모습이던 오빠는 가족이 하마터면 성수대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굉장히 오열하는데 패널분들은 이런 약간 이중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가족의 분위기 변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이 영화가 그 단순히 그 누군가를 악인 그다음에 선한 인물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면의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갖고 있었던 감정이나 그런 모습을 앞으로 꺼내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양면적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아빠가 그리고 오빠가 눈물을 보였을 때 그런 가장의 허물어짐이라는 것도 느끼고 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틈이 보이는 순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도 굉장히 의아해하게 약간 좀 되게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 간의 온도가 조금씩 돌아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런 가족 분위기의 변화가 사실 좀 갑작스럽다고 느껴졌어요. 네. 물론 가족의 수술이나 죽음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마음이 아파지고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는 영화 내내 은희의 가족들이 은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진작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관적인 입장이지만 큰 사건 당시에는 좀 눈물도 보이고 은희한테 잘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키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감독님이 오빠랑 아빠를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좀 인간적이고 좋은 인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본집에 나오는 삭제 장면 중에 엔딩에서 은희가 수학여행을 가는 날 아침에 오빠 대훈이 엄청 머뭇거리다가 은희한테 가서 용돈으로 쓰라면서 10,000원을 건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원래 대본에 있었던 걸 보면 결국 은희 가족이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 반대셨던 의견과 또 반대인데 네. 저 오히려 무키님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네,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가 왜 잘 만든 영화인가 잘 보여준 그 포인트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옛 시절 가부장제가 나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조차 그 시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행동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혼자 춤을 추거나
가게를 욕한 사람을 비난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남성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보여졌었는데 사실 이런 본성이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속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등 사회 인식 속에 본 모습을 조금 숨기지 않았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이 행동을 옹호받을 수는 없지만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디님은요? 저는 뭔가 이게 그들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아무리 무뚝뚝하고 가족한테 무관심할지라도 모성애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를 특별히 막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했던 당시의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은희가 성수대교 사고 현장을 찾아가 영지 선생님을 추모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느 때처럼 밝은 학교 분위기와는 달리 은희는 조용히 어딘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패널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해석이 좀 궁금합니다. 우디님 먼저. 마지막 장면에서 은희가 조용히 어딘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은 뭔가 그동안의 사건,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대교 사고와 영지 선생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희가 겪은 내적 갈등과 변화는 단순히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즈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벌새가 성장 영화인 만큼 이 엔딩이 단단해진 은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큰 사건을 겪었는데도 엄청 오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은희가 정말 강해졌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기특하면서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애기가 이렇게 큰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앉아있는 게 좀 은근히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레이션으로 영지 선생님의 편지가 깔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요. 진짜. 엔딩이 그렇게 끝나는 게 이 영화를 정말 완벽하게 만드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키님은요? 저도 그 영지 선생님이 남긴 그 편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 장면에서 솔직히 안 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펑펑 울었는데 이 영지 선생님이 남긴 그 편지랑 좀 어떻게 보면 이 은희의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은희가 그 마지막 엔딩에서 그 클로즈업으로 보이면서 은희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멍 때리는 듯한 모습, 그냥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이 관찰자 시점에서 오랫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괜찮아지길 바라는 그런 시청자의 입장에서 뭔가 저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 엔딩이 원래는 이런 장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금 다양한 컷을 사용하면서 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수정해서 약간 그 B컷으로 남겨놨던 은희의 장면을 넣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제작진 분이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봄으로써 뭔가 그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지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뭔가 막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그 해피엔딩, 새드엔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담담하게 끝나는 게 맞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그리면서도 그게 오히려 평범하고 은희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아서 좋은 엔딩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벌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반부에는 사춘기 시절 누구나 겪을 법한 사소한 갈등이 등장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큰 사건과 마주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은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 특징과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1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 장면에 여운을 더했던
사운드 트랙 Everyone is Here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명작 투파보기 벌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관객들의 시선을 잡는 연출적 특징과 영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제목이 벌새인데 그 영화 제목과 포스터에 담긴 의미가 있는지 각자 해석이 궁금한데요. 무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벌새라는 존재 자체가 은희랑 너무 닮아 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새는 특이한 동물인데 네.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공주에 떠있기 위해서 1초에 60번씩 날개짓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것도 신기했던 사실이 그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심장 박동수가 뭐 900회 이상? 뭐 되게 그 빨리 떠야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근데 계속 뭐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면서 꿀을 빨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화 속 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흔들리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약간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작은 날개를 가졌음에도 힘겹게 날개짓을 하는 그런 벌새의 모습과 은희의 모습이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이 제목이 벌새가 아니라 다른 거였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벌새라는 이름을 뒤늦게 찾아서 뭔가 채용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벌새라는 제목의 의미가 너무 영화랑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디님은요? 저는 벌새는 단순히 은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외로운 사춘기 시기를 겪는 것처럼 벌새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벌새 얘기 해봤으니까 저는 이제 포스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포스터가 그 박시영 디자이너라는 한국에서 되게 또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해당 포스터를 만들 때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제작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포스터를 딱 봤을 때 그 성수대교 사이에 초록색 잔디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 내내 그 초록색이 은희의 힐링? 휴식으로 좀 표현됨으로써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풀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성수대교와 맞물려 인물 내면의 복잡함을 그려낸 것 같으면서도 그 포스터를 봤을 때 뭔가 그림 그리듯이 나와 있잖아요. 화풍이. 은희의 꿈이 만화가였어가지고 그런 만화가의 입장으로 좀 그린 게 아닌가. 포스터의 색채도 그런 꿈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루즈님은요? 저 좀 알아낸 게 있는데 네. 벌새 포스터가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포스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록색과 성수대교 분계가 약간 이질적으로 같이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그림 하나는 풀숲에서 저희가 포스터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좀 어두운 배경에 성수대교 붕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뒷모습을 담은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그림을 합쳐서 초록 배경에 정면을 응시하는 소녀를 메인으로 두고 위에다가 성수대교 붕괴 장면을 합쳐놓은 게 벌새 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고 앞에서 벌새 제목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관련된 감독님 인터뷰를 찾은 게 있어서 덧붙여 보자면 김보라 감독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벌새의 모습이 주인공 은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루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감독님의 해석처럼 벌새라는 제목이 불안한 시기에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은희의 모습을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 벌새라는 영화가 크게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장면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 또한 얘기하고 싶어요. 우디님 있으실까요? 저는 뭔가 특별히 한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은희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일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그저 일상적이지만 또 그 안에서 은희의 미묘한 감정선과 변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은희가 영재 선생님에게 그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기가 싫어지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영지 선생님이 말했던 대답은 손가락 하나하나 보면 내가 싫지 않게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끝에서 은희가 정말로 약간 손가락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장면이 회복의 증거처럼 느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을 땐 어떻게 해요? 했는데 실제로 영지가 말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희가 실제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즈님은요? 일단 저도 거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미장센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은희가 지숙이랑 함께 트램펄린을 타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연광과 은희랑 지숙이 입고 있는 색이 엄청 컬러풀한 색감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아이들의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벌새랑 같이 2019년에 개봉했던 한국의 독립영화 중에 맥이랑 미성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들에서도 다 트램펄린 소재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당시 한국 독립영화에서 트램펄린이 되게 쓰기 좋은 소재였나? 이런 영화적 해석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아가네요. 저도 근데 남자친구에게 사실 너 안 좋아했어 이별을 말하고 그 이후에 집으로 들어와서 춤추는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사실 이 장면이 롱테이크로 촬영을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처럼 뭔가 생긴 작은 방이 마치 은희가 갇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뭔가 말로 하지 않고 그 답답함을 몸소 표현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답답함을 표현을 한 게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램펄린에서 뛰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 트램펄린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는 벌새를 만드신 김보라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비하인드가 있다면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즈님 먼저. 저는 이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김보라 감독님이 자전적인 영화로 단편 영화 리코더 시험이라는 작품을 내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벌새보다 먼저 나왔던 2011년 작품인데 되게 재밌는 게 벌새도 김보라 감독님의 자전적 이야기고 이 작품도 자전적 이야기라서 여기서도 똑같이 부모님이 대치동에서 떡집을 운영하시고 여자 주인공 이름도 은희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벌새보다 시점이 좀 더 전이라서 은희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벌새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벌새에서 아빠를 연기하신 배우님이 리코더 시험에서도 똑같이 아빠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벌새를 보신 분들은 김보라 감독님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더 이해하고 싶다면 리코더 시험도 함께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볼게요. 보고 후기 알려주세요. 연락드릴게요. 네. 우디님은요? 저는 뭔가 학원에서 일상이나 친구들과의 더 많은 상호작용이 담긴 장면들도 있지만
영화의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생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키님은요? 저는 이 김보라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여서 실제로 이제 뭐 대치동에서 떡집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뭐 귀 밑에 혹이 생겼던 경험도 있었고 영지 선생님 같은 뭐 한문 선생님과의 이별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어요. 어느 한 명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그쵸. 정도로 정말 그 이야기가 섬세하잖아요.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흥미로웠던 부분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우고 뭐 모두의 이야기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하셨던 그런 깊이 있는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찐 영화다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이 멘트가 지금 제 가슴을 좀 울려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배경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본다기보단 진짜 실존하는 사람의 인생을 같이 그러니까요. 보는 느낌이어서 몰입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멘트가 너무 가슴을 맞아요, 울리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같이 생각나는 게 네, 저희 봉준호 감독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맞아요. 되게 뭔가 이 말의 구조도 되게 비슷하고 되게 멋진 말들은 역시 감독님들이 참 명장들이시죠. 아무래도 네, 가장 한국적인 분들이시니까 또 아무래도 네. 영화에는 각본집과 좀 비교했을 때 일부 삭제된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패널분들이 알고 계시는 삭제 장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은희와 유리 그리고 은희와 지완의 관계도 원래 대본에서는 좀 더 감정선이 되게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은희와 유리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희가 조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약간 이야기한다거나 유리가 그렇게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이걸 좀 더 덜어내고 좀 더 담백하게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봤을 때 좀 재밌기도 했고 좀 아쉽기도 했지만 영화에서의 구조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말보다 침묵이 좀 더 와닿듯이 영화에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런 삭제 장면들이 더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한 장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요? 저는 영화에서 언니인 수희와 은희의 관계가 사실 잘 안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단순하게 그냥 은희는 언니가 놀다 들어오면 문 열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보여진 것 같아서 좀 궁금했는데 그 둘이 어떤 사이일지 각본집을 보니까 수희랑 은희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자매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은희가 처음 병원에 진료를 갔던 날 진료가 끝나고 집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수인의 학교 앞에 가서 같이 분식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희가 막 은희한테 괜찮을 거다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던 와중에 은희가 깜빡이는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건너편 차의 경적 소리에 엄청 놀라서 멈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수희가 은희한테 화를 엄청 심하게 내는 장면이 나와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수희가 동생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자매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좀 각색되면서 약간 그 관계가 잘 안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근데 러닝타임이 2시간 20분이어서 아마 각본집에 맞네. 있는 장면을 다 넣었으면 영화가 한 3시간은 나오지 네. 않았을까. 거의 브루탈리스트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 말 듣고 뭔가 생각이 났던 게 이 대본집을 봄으로써 약간 되게 영화가 더 입체적이고 완성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영화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그 벌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되게 힘겹게 날아가는 은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주위에서 영지 선생님 같은 같이 날아가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은희 주위에 벌새들이 같이 날고 있는 벌새들이 존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좀 언니 수희의 모습도 주위에서 같이 은희를 지켜주는 존재로서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같이 힘겹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감독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감독판으로 꼭 맞네. 네, 한번 영상이 있으면은 좀 3시간짜리. 네, 4시간도 가능하니까. 제가 꼭 보겠습니다. 네, 저도요. 2부에서는 영화 벌새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들을 다뤄봤습니다. 벌새라는 제목의 의미부터 숨어있는 비하인드까지 패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영화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영화 속 은희의 이야기가 단순히 은희 개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춘기 소녀들을 대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여운이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벌새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인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드렁크고요. 9점입니다. 오.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영화였는데, 그리고 한 줄 평을 짧게 하자면은 작은 몸에 느껴진 커다란 울림, 어린 시절의 송장통,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키님은요? 저도 드렁크인데요. 네. 8점입니다. 오. 저도 8점과 9점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8점이고요. 네. 저희 한 줄 평은 삶의 고요한 우울과 상실이 다가올 때 가장 격렬한 날개짓을 하는 우리의 은희라고 했습니다. 네, 루즈님은요?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인생 영화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고 역시. 드렁크입니다. 아, 그리고 한 줄 평은 세상 모든 은희들의 삶이 빛날 수 있길 바라며인데 제가 벌새에서 좋아하는 대사 중에 또 하나가 은희가 영지한테 선생님 언젠가 제 삶도 빛이 날까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지는 아니지만 그 말에 대한 답변처럼 세상 모든 은희들의 삶이 빛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우디님이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네. 그래서 드렁크이고 뭔가 저를 보는 듯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뭔가 더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라 감독의 벌새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 큰 어른들에게조차 혼란스러웠을 1994년. 영화는 영지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빌려 각자의 세계에서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며 단단해져야 했던 은희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방송의 마지막 대사를 루즈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영화의 마지막 은희는 영지 선생님으로부터 도착한 편지를 읽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지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다고.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이죠. 영지 선생님 역시 은희에게 항상 해답만을 알려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고 방황하는 은희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을 알려줄 뿐이죠. 어쩌면 사춘기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어른은 정답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영지 선생님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빵빵이, 패널의 무키 루즈 우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